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를 강의하는 빛골 수업평가지원단 일반사회교사 박주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부터 3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사회문제 탐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다입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왼쪽의 사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약물을 실험을 통해서 어떤 좀 더 객관적이고 수량하고 수치화해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오른쪽은 한 여학생이 만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이렇게 관측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은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떤 양적 연구에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고 오른쪽은 좀 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면접법이나 또는 참여 관찰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데요. 자료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모든 경험적인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험이란 것은 관찰 가능한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양적 자료는 수치화된 자료. 반면에 질적 자료는 수치와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어떤 문자나 영상, 음성으로 기록된 자료를 우리가 질적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되는 원 자료를 우리가 1차 자료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2차 자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가공해 놓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재분석하는 자료를 우리가 2차 자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법입니다. 교과서 28쪽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질문지법이란 조사의 내용을 설문지로 작성해서 질문지로 작성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질문지법일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급식 만족도 조사나 교원 평가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다 이 질문지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지법은 첫째,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3관 척도나 5관 척도 사용해서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범주 안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지법은 한번 질문지를 작성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지법은 특히 표본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를 강의하는 빛골 수업평가지원단 일반사회교사 박주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부터 3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사회문제 탐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다입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왼쪽의 사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약물을 실험을 통해서 어떤 좀 더 객관적이고 수량하고 수치화해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오른쪽은 한 여학생이 만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이렇게 관측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은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떤 양적 연구에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고 오른쪽은 좀 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면접법이나 또는 참여 관찰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데요. 자료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모든 경험적인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험이란 것은 관찰 가능한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양적 자료는 수치화된 자료. 반면에 질적 자료는 수치화,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어떤 문자나 영상, 음성으로 기록된 자료를 우리가 질적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되는 원 자료를 우리가 1차 자료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2차 자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가공해 놓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재분석하는 자료를 우리가 2차 자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법입니다. 교과서 28쪽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질문지법이란 조사의 내용을 설문지로 작성해서 질문지로 작성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질문지법일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급식 만족도 조사나 교원 평가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다 이 질문지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지법은 첫째,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3관 척도나 5관 척도 사용해서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범주 안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지법은 한번 질문지를 작성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지법은 특히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결과의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표본과 대비해서 먼저 모집단을 설명하겠습니다. 모집단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자료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자료만 수집하는 집단을 우리가 표본 집단,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대표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가 또는 아빠가 요리하면서 국물 맛이 짠지 싱거운지 그걸 다 먹어본 다음에 싱겁다, 짜다라고 평가하지 않죠. 한 수저를 떠서 그 한 수저를 통해서 간을 파악해가지고 짠지 싱거운지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수저에 있는 그 국물이 표본 집단이 되는 것이고 국이 모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지법은 장점은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 결과의 어떤 통계적 분석과 비교 분석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오간 척도로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매우 불만족이다. 이런 오간 척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항목에다가 번호에다가 표시하냐에 따라서 매우 만족에 표시한 친구, 만족에 표시한 친구, 보통에 표시한 친구 등 이렇게 하면 전체 응답한 친구 중에 각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지는 문자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에게는 이 질문지법 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문맹자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제공해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나 각종 설문조사 담임쌤이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출해라 라고 하면 아마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지 해수율이 낮으면 몇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성실한 응답이 많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질문지를 하는데 읽지도 않고 어때요? 매우 만족했다가 다 표시하거나 매우 불만족 또는 그냥 보통에다가 표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질문지법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지를 만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쌤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된다. 둘째, 질문은 응답 항목이 포괄성이 있어야 된다. 즉 가능한 경우를 모두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항목을 기타로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의 중복을 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관련해서 질문을 만들었을 때 응답 항목을 1번 1시간 이하, 2번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딱 1시간 사용하는데 1시간 이하에 표시해야 될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에 표시해야 될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1시간 미만, 2번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이런 식으로 중복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기아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때 유익한 TV 프로그램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일치하면 좋지만 서로 유익한 TV 프로그램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면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항목에 두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는 유도성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은 면접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의 내용이고요. 자, 면접법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면접법일 겁니다. 그래서 상담 활동에서 사용하는 게 면접법인데요. 내용을 보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것을 중시하는데요. 장점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글을 몰라도 말할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도 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면접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면접법은 심층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질문지법은 질문에 따른 응답 항목에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더라. 세 번째로 또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면접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접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과 비용이 질문지법에 비해서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참여관찰법입니다. 교과서 3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함께 생활하거나 또는 그 연구 대상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직접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민족이나 온시 부족을 연구하는 데 사용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또한 연구자 주변의 집단을 관찰하는 연구에 사용에 적합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을 조사할 때 유용하더라. 특히 온시 부족을 연구할 때 이럴 때 이 참여관찰법이 적합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로 이례적인 현상은 그 장면을 집중적으로 포착해야 되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의 성년식을 연구하고 싶은데요. 근데 성년식에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기간을 갖다 하면 그 기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간과 비용,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은 그 시간과 비용 문제에서 가장 비경제적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역시 면접법처럼 관찰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더라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연구 대상이 관찰자의 연구 의도를 알게 되면 의도적으로 왜곡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문헌연구법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3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헌연구법은 기존의 연구 결과물이나 기존의 문헌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을 찾아보면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해서 연구 문제나 가설을 설정할 때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 수집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양적 연구에는 우리가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사용된다 했는데 역시 문헌연구법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우리가 주로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사용한다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문헌연구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 결과물이나 기존의 문헌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표준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표준말과 대한민국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일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연구자로서 북한의 표준말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북한을 가야 되는데 북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언어와 관련된 연구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연구한 내용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적 제약도 적고요. 또 과거를 연구하기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조선시대 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인용했던 문헌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내 연구 결과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헌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역시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주어진 내용은 질문지와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서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살펴봤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기하의 연령은 이렇게 해서 선지가 지금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쉽게도 1번과 2번 사이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베타성이 좀 부족한 건 우리가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5번이 없는데요. 내가 만약에 60세다. 그러면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도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5번에서 기타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포괄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2번은 기하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은 이렇게 됐습니다. 항목을 봐봅시다. 1번 1시간 이하, 2번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번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4번 5시간 이상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질문이 먼저 좀 잘못된 건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기간을 설정 안 해줬죠.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이런 부분인데 선생님이 지금 묻고 싶은 분은 지금 항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베타성이 없죠. 왜냐하면 1시간 딱 내가 60분을 했었으면 이 60분에는 1시간 이하인 1번에도 체크할 수 있고 1시간 이상인 2번에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성이 없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3번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한 법안에 대해서 기하의 생각은 이렇게 됐습니다. 1번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 근데 질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 12시 이후에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다. 마치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도성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윗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밤 12시 이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기하의 의견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의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 질문지법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지법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 되겠죠. 2번 문헌연구법은 1차 자료 수집에 많이 사용된다. 1차 자료라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문헌연구법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자료, 이걸 우리가 문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 수집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3번 면접법은 내면 세계와 관련된 신청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면접자와 면접 대상자 간의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신청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참여관찰법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료 수집이 어렵다. 아까 온시 부족이나 다른 부족을 사용했을 때 적합한 것이 참여관찰법이었죠. 또 어린아이들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참여관찰법입니다. 오히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것은 질문지법이 되겠죠. 5번 참여관찰법은 인위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인위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실험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가치 문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